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최윤실 선생님이신데요. 이번에 여름방학 프로그램에서 저하고 같이 자소서를 평일반을 담당하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최윤실 선생님은 저희 아마 지금 저희 설명회에 오셨던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어, 중등 전담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들이 다 고등 선생님들이 중등을 같이 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전담이 아니니까 뭐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뭐 이게 뭐 전담 아니라서 전문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왜냐면은 고등에서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섭렵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는 그거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이제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소서 지도에서부터 면접 지도까지 이제 저희가 어디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최윤실 선생님 소개를 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또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두 번째 면접 파트를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네,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작년 비교했을 때 이제 상당히 참석자가 적은데 아마 저희가 비가 오면 원래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기는 했는데 네, 역시나 그렇기는 하군요. 그래도 두 명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둘, 넷, 여섯, 일곱, 3.5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요것은 여기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게 오늘 사실 목적이 뭐냐면은 저희 수업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 아마 외고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외고의 어떤 입시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런 수는 있거든요. 외고하고 국제고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 외고에서도 어느 외고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게 좀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머님들 나간 자료들에 지금 다 들어 있는데요. 여기 대원외고, 한영, 명덕, 대일외고를 봤을 때 53, 26, 17, 25 이에요. 합격자 서울대 합격자 수예요. 그러니까 요게 엄청 중요한 숫자예요. 뭘 봐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37, 28, 25. 제가 이제 색깔로 여기서는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은 대원외고가 25, 정시가 25예요. 수시가 37이고요. 제가 설명회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문계로 가려면은 외고를 가세요. 인문계로 가려면 외고를 가세요. 왜냐면은 일반고하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일반고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과 애들이랑 수 1, 2까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수학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를 그럼 더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과 상위권 애들한테 또 영어도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면은 순수하게 이제 인문 애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시 같은 데서 내신 성적을 많이 보는 이 수시 같은 데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고를 써라. 인문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대학 진학을 인문계로 생각하면은 외고를 써라. 그거고 외고 중에서는 대원외고를 써라. 왜? 지금 정시가 40% 정도 됩니다. 정시가 비율이 40%는 단일 전형으로는 제일 큰 전형이에요. 사실은. 근데 40%도 넘어가요. 전체 정원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2월 되는 인원이 수시에서 이제 미등록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2월 되는 인원이 5%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5%까지 넘어오면은 한 45% 돼요. 엄청 크죠. 그죠? 학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외고를 가서 쓸 전형이 학종이 대부분인데 학종이 지금 한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정시가 더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정시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수시하고 정시는 항상 같이 가는 건데 내가 혹시 수시에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난 정시에 도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외고 중에서는 그래도 대원외고가 정시 준비를 좀 시켜요. 이게 물론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 학원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 외고들에 가서는 정시로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학교 프로그램상. 근데 대원외고는 일단 학교에서 정시를 시키는 약간 그 꼼수라면 꼼수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 돌린 애들을 그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정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꼼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애들이 정시 공부도 좀 많이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제고는 9명. 여기 인원이 좀 적어요. 서울국제고. 그죠? 전체 정원이 여기에 비해서 100명이나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그 40%가 적은 셈이죠. 네,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년 입시 실적이 바뀌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대원외고는 그냥 계속 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원외고를 보시고 혹시 대원외고에 가서 내가 내신이 밀릴까 이런 거 걱정해서 혹시 학교를 낮추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 동네에서는 그냥 한영외고, 그죠? 이거 별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영외고, 명덕외고. 요 두 개 중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두 채더라고요. 이쪽에 갈까, 이쪽에 갈까.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나 여기는 비슷해요.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약간 그 해거리 같기도 하고 그 해에 무슨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는 많이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진 거라서 보면은 면접 준비를 가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거든요. 고3 때. 그러니까 면접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 학교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어머님들 자료에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참고를 하세요. 여기가 뭐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20명 넘는 학교들 별로 없고요. 얘네들 다 이과 실적이에요. 대부분이. 문과 실적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문과가 적은 거 다 아시죠? 휘문고나 세화고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인문계 애들이 쓰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적기 때문에 이 실적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 말고 나머지 의대잖아요. 그죠? 의대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과기 때문에 인문계 가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고3 때 그 면접 가르쳤던 친구가 그 서초의 모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어요. 인문계 1등. 인문계 1등. 그 자연계 통합하면은 16등, 16등. 예,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일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계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이제 고려하실 건 뭐냐면요. 국제하고 외고하고 둘 중에 하나. 이제 뭘로 내가 그래도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뭘로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외고는 시수가 외국어 시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2외국어 프랑스어나 뭐 일본어 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보통 두 과목은 들어가거든요. 한 학기에. 그럼 두 과목이 뭐 4단위, 4단위, 3단위,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6단위에서 8단위가 들어가요. 내가 외국어가 젬병이다 또는 외국어는 나 정말 싫다라고 하면은 이건 외국 쓰면 안 돼요. 가서 내 내신 다 까먹을 거예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 내신 영어도 보통 6단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 외고하고 국제고가 차이는 거예요. 근데 국제고는 국제하고 관련된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 실수보다는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이런 거. 생기부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럼 이제 또 하나 고민되는 게 그럼 외대부고의 인문계랑 이쪽의 인문계랑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하나고를 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어쨌든 이과 애들이 섞여 있는 데는 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외대부고는 살짝 달라요. 거기서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2학년 과목에서 수 1, 2를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같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 1, 2를 1학기 때 배워버려요. 근데 인문계는 수 1을 1학기 때 배우고 수 2를 2학기 때 배워요. 2학년 때. 그래서 그 점수를 같이 내지를 않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과 최상위권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서 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일단은 가게 되면은 일단 외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걔네들도 실적이 많은 경우는 이과 실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계 쪽은 자사고를 가도 되지만 인문계에서는 자사고 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입시 일정인데 이 일정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큰 그림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숲을 보고서 세워야 되는데 요거예요. 서울권 외고, 국제고 이게 작년 거예요. 근데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날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요일은 비슷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알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데 입시가 끝나는 데가 이쪽이에요. 여기
요쯤에서 끝나요. 그럼 끝나고서 바로 이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 서울권 외고 국제고 서류 접수하고 접수는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인터넷으로 돈 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아, 합격자 발표가 12일 나면서 이때부터 이거 2박 3일 동안 이제 자소서를 제출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2박 3일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아, 내가 합격하고 나서 자소서를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로 오셨을 텐데 예, 요렇게 쓰면은 이때는 안 돼요. 늦어요. 이때는 뭘 하냐면 자소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고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찍 써도 자소서는 끝까지 가면서 고쳐요. 예, 그래서 요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때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합격자 듣고서 면접 준비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애들 준비가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자, 요게 23일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외국 국제고는 좀 인간적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아, 떨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아, 근데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권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경기권 외고는 학교가 되게 많은데 경기권 외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조금 늦게 시작해갖고 15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자소서 제출을 여기서는 요 뒤에서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요. 네, 여기 면접도 이제 학교마다 달라갖고 여기까지 와요. 특히 이제 국제고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더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으로는 얘네들은 29일, 이때까지 가요. 이때까지.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에 이루어지죠. 자, 여기 뭔가 제가 실수를 해놨는데 어쨌든 경기권은 이게 조금 다르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서울권일 것 같아 갖고 아까 그 일정 대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으로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셋째 주 월요일 이런 방식으로요. 네. 대학도 거의 그래요. 대학도. 대입도 거의 그 요일별로 해갖고 편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 17일, 11월 17일 목요일 날 수능을 봤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일 날 수능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연세대 면접은 여기에 있고 이제 고려대는 요 다음 주에 있고 뭐 서울대는 목요일 날 보고 이런 식으로 요일로 보통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전형 방법은 이미 다 아시죠?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40점씩 영어만 4개 학기 40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혹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순서로 이제 비교를 해갖고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단계는 1.5배수, 면접은 4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얘기겠죠. 요거예요. 경쟁률. 어머님들 거에는 다른 학교들 것까지 다 집어넣고 지금 설명회에서만 보여드릴 것은 이제 좀 그 일부만 지금 학교를 넣어놨는데 대원외고를 보시면은 대원외고 경쟁률이 지금 제일 높은 게 몇이에요? 1.5대 1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1단계 아까 몇 배수? 1.5배수.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영어에 C가 있어도 영어가 다 C 이래도 1단계는 통과해요. 그죠? 1단계 통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지금 B 하나 있다 그래도 통과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1.5배수기 때문에 그래요. 1.5배수. 한영외고. 한영외고가 여기에서 보면은 1.345, 53, 48, 60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폭발했어요. 스페인어과가. 스페인어과가 항상 조금씩 이렇게 높기는 해요. 근데 독일어과 1.53대 1.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40명 뽑는데 1명 초과 있죠. 그죠? 40명 뽑는데 4명 초과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내가 B 하나 있으면 붙을까 떨어질까? 예, 붙습니다. 그냥 B 있는 애들 막 써요. 그러니까 B 있는데 막 쓰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대원외고는 아까 1.5대 1이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C가 있어도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 2개 있는 애들도 막 썼어요. 작년에. 한영도 B 2개 있는 애들 다 막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떻다? 그냥 1명, 4명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B 하나 있어도 그냥 붙습니다. 2개 있는 애들도 막 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작년에 한영외고가 폭발했어요. 근데 작년에 사실 제 예상하고 좀 달랐는데 저는 이게 이거보다 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죠? 작년 황금돼지. 그죠? 그런데
인문계 기피 현상이 황금돼지의 운을 다 이겨버렸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는 예를 들어서 그 외대부고하고 하나고는 다 3대 1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하나고 여학생 경쟁률은 3.4x 대 1이고 외대부고는 3.6x 대 1까지 올라갔다고. 그 전에 이제 2.78 대 1이었었는데. 근데 인문계는 그만큼 폭발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요즘 아시잖아요.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것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서는 폭발한 게 이 정도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B 하나 있어도 거의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도 붙었어요. 한영외고도 붙는데 1단계만 붙었어요. 대원외고도 1단계만 붙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긴 명도외고인데 여기는 폭발했죠. 2.10대 여기까지 갔죠. 그죠? 아, 한영외고가 작년에 폭발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1.17, 35, 35, 35, 35, 37. 그죠? 여기가 이 B가 두 개도 여기 이때 썼던 애들도 내가 왜 붙었나 모르면서 붙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냥 썼는데 1단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그때 써요. 아까 말했었는데 2박 3일 동안 썼어요. 어떤 애가. 붙었어요. 면접은 일주일 동안 1대1로 붙여갖고 엄청 시켜갖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평가에서 그 저기잖아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능했어요. 이때. 근데 이제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심하셔라. 근데 요렇기 때문에 이때 요것 때문에 애들이 대원외고를 안 쓰고 한영을 다 막 썼어요. B 두 개 있든 말든 막 일단은 붙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계고 여기는 계속 항상 높아요. 대일외고는 여기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데 이쪽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대원을 가든지 아니면 한영을 가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외고 가면은 그냥 여기 가야 돼요. 목동 쪽에서는 아까 아파트 두 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오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명도계고도 이렇게 있기는 하더라도 이게 2대1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10명 제끼고 그 다음에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높기는 했으나 어쨌든 뭐 우리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쓸 때 뭘 봐야 되냐? 이건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B가 몇 개까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1단계에서는 두 개 있어서 붙은 애들은 봤거든요. 근데 면접까지 가서 붙은 애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건 소문으로도 지금 안 들려요.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사실은 뭐 창피할 것도 없는 거죠. 더 잘한 거죠. 그죠? 왜냐면은 야 나는 B 두 개인데 내가 면접을 얼마나 잘했으면 붙었겠니 이렇게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갖고서는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 내신 성적이 160점이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가 40점이잖아요. 이게 4점씩 깎여요. 4점씩. 그죠? 4점씩 깎여요. 그러면은 B가 두 개면은 152점이죠.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몇 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8점이 깎이는 거예요. 8점이. 이거 극복되겠어요? 8점은 극복을 못해요. 그 정도 점수는. 너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4점 정도는 극복해서 붙을 수 있어요. 4점 정도는. 왜냐면 애들이 만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요 면접 점수 극복할 거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있는 만약에 아까 B 두 개인 애들은 거의 완전 만점 가까이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불안할 점수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80점대 이상 그러니까 지금 4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80점대에서 거의 컷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80점 중후반이겠죠 아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두 개로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4점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 극복은 되는데 8점 극복은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 어떤 친구도 지금 그 B 두 개 때문에 제가 말려갖고 딴 학교를 썼어요. 딴 학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일단은 붙어갖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 B 두 개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자소서하고 면접이잖아요. 면접이 그냥 결판을 져요. 근데 면접의 전제는 자소서. 그래서 자소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뭐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 어머님들 이제 문제들은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다 똑같아요. 이게 외고, 국제고 다 똑같아요. 사실 저기도 똑같아요. 자사고까지도 거의.
예, 그런데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세 가지와 관련해서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부분. 자기 주도 학습 과정. 우리가 왜냐면은 저 부분이 자소 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애들한테. 아, 물론 이제 인성으로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례가 없으면. 그래서 이 자소서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는데 내가 요거 할 사례가 없다. 인성 사례가 없다. 그럼 2학기 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공부만 시키면 되니까. 예, 근데 이 공부 시켰을 때 따라와야지 물론 가능하지만 근데 인성 영역은 이건 시켜도 잘 안 돼요. 활동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요 부분이. 예, 여기는 그냥 막 쓰는 건 아니지만 별로 쓰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수학 실력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여 수학을 두려워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소화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고요. 하루에 30문제씩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죠. 그죠?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답 노트고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풀이고 과정을 되새기고 공부했어요. 수학의 기초를 조금씩 다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문제집이 난이도를 높여가며 심화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3등급이었던 수학 실력이 왜 3등급이지? 환산됐나? 결국 만점을 맞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안 돼요. 수학에서 뭘 공부했나 모르죠. 뭘 공부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 때문에 오해를 하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결과 평가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혼자 써오면 이렇게 써와요. 애들이. 근데 저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열심히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오답노트, 어떤 애들은 문제집 같은 문제집 2권 사갖고 3권 사갖고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근데 그렇게 쓰면은 면접 문제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자소서 자체를 갖고서 점수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처럼 써놓으면은 얘한테 수학과 관련해서 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데 쓰는 애들은 뭐냐면 다 디폴트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계획 세워서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은 의심. 시작됐죠. 이게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게 과정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제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루트 무리수를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왜 이게 유리수인가 아니 참 무리수인가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 뭐냐면은 얘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된다. 결론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연문수 증명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명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뭐냐면 아까 내가 왜 이런 것을 학습을 하게 됐느냐. 왜 증명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없을까?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증명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다른 길을 찾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어, 점점 심화 확장하는 공부가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죠? 아니, 물론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이거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제는 엄청 많아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과정을 심화 확장시켜가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학 갖고 예를 들었는데 수학을 갖고 예를 들 수도 있고 외고는 자사 같은 데는 이제 수학 갖고 꼭 쓰는 게 좋지만은 외고 같은 데는 꼭 수학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수학 갖고 잘할 수 있으면 면접을 잘할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만 자, 근데 이제 이것은 다른 사례.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과목은 사회인데 사회를 공부하면 역사도 함께 공부했다. 이거는 이제 융합적으로 공부를 같이 섞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인권에 대한 관심 법조인의 꿈을 꾸게 있고 저는 사회 시간에 인권의 변화 과정도 탐구를 했는데 주유재 인권 오디세이를 찾아 읽고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보면서 세계 인권 선언문과 비교해 보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뭐 나오겠어요? 면접 문제. 아까는 야 너 연문수 증명법 한번 증명해 볼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한 것도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면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보면은 너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활동의 의미까지 다시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어려운 책은 부분 부분 발췌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탐구에서 깨달은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권을 가진 시민들이 부르주아로 한정되어 이해되었고 노동자들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한참이나 지나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와 평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이때 다 얻었느냐? 아니요. 혁명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 결국에는 100년 지나고 나서나 이제 모두가 참정권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 아, 이게 사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시민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통찰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에서. 이제 이런 더 지난 사례고, 작년에 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꿈이 PD거든요, PD. 그러면은 이제 PD 하면은 이제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될 텐데 딱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문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중동에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 그 어디죠? 경향이라든지 한겨레든지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막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랑 야 너 잘했어라고 하는 거랑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PD도 마찬가지 영상을 만들 때도. 근데 이 친구 딱 보니까 생기부에 뭐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원더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고 원더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두 개를 비교했대요. 뭘? 영화와 소설. 그러면은 이것은 소설을 쓴 작가의 관점과 영화로 구성하는 연출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넌 그 차이점이 뭔가 한번 얘기해봐. 그걸 자소서를 썼어요. 근데 뭔가 약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요거 그냥 하나 했었던 거 가지고서 어떻게 꾸며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는 지금부터 책을 읽어. 뭘 읽어? 너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게 영화로 영화로 나온 거야. 80년대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를 봐라. 영화를 못 구했어요. 제가 구해줬어요. 어둠의 경로. 아, 농담이고요. 그 애한테 책을 읽혔어요. 뭘 읽혔냐면은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혹시 장미의 이름 아세요? 책? 엄청 재밌어요. 그 앞부분에 한 60에서 100페이지 정도는 진짜 재미없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그냥 빠져들어요. 이 정도 되는 두께가 2권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처음엔 지루했는데 이제 외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데 읽어가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서 이제 영화랑 또 비교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면접에서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관점의 차이가 학교에 있었던 활동을 확장시켜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애들하고 끌어내서 자소서를 쓰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랑. 그러면서 쓰고서 얘가 쓴 것을 보고서 이제 다시 교정을 하거나 코멘트를 달아서 고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 친구는 그거 하나 하고 그것만 끝났냐? 아니죠. 우리가 보통 여기서 2과목 정도를 쓰거든요. 많이 쓰면 3과목인데 3과목은 좀 많아요. 그 700자 정도에서 보통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 두 꼭지를 쓰게 되면 하나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 갖고 했잖아요. 다른 거 하나를 뭘로 했냐면은 과학 갖고 했어요. 생명과학 갖고. 아, 그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 꿈이 PD였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뭘로 했냐? 얘는 뇌과학 갖고 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뇌과학은 아니고요. 우리 시각의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해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했냐? 해서 뉴턴 하이라이트 넌 사. 그래갖고 뉴턴 하이라이트에서 도해를 보면서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신경세포 다시 공부하고 시각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받아들인 정보가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머님들이 보실 때 이제 제가 이 까만 양복을 입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보게끔 뇌가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뇌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쓰면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은 초음파로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돌고래나 박쥐는 어떻게 세상을 볼까? 우리가 보는 세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거기서 또 나왔어요. 네. 아니나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쓴 거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봐라. 돌고래가 아니면 박쥐가 보는 세상이 네가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명해 봐라. 이런 것들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애들 공부를 시켜요. 한 명이 자소서 수업까지 듣고서 면접에서 빠져나갔는데 걔가 어떻게 됐나 상당히 궁금해요. 네,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데 왜냐면은 걔는 경제를 가지고 주제를 줬거든요. 그리고서 중학교 때 배우는 비교 우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안 배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경제학 원론 책에 그 일부를 주고서 공부를 시켜갖고 얘가 설명까지 다 했었는데 그게 어려웠는지 빠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그 어떤 주제를 주고서 애들이 공부할 만한 걸 주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훈련을 시키고 이제 면접 시간에도 그걸 가르치고 해갖고서 말하게 만드는데 겁먹어서 빠진 것 같아요. 예, 빠졌는데 뭐 갔으면 다행인데 이제 혹시 학교를 바꿔서 일반고를 갔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여튼 예,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써요. 요건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예, 그 어머니들 그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 찍으셔도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하려고 다시 뽑아 놓은 거라 자료가 더 많지는 않아요. 어머님들 갖고 계신 거에 더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인성 같은 경우 여기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아까 다른 친구 그 얘기를 할게요. 차라리 이건 지난 사례고요. 여기 멘토링 중학교 애들도 멘토링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걔가 여름방학 때 자소서를 쓰러 왔어요. 그런데 없어요. 인성으로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2학기 때 자기 반장을 할 거래요. 이미 반장을 뽑아놨던 건지 아니면은 방학 때 저기를 하면서 나 반장 나가서 될 거예요 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장을 어쨌든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학교의 행사를 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축제가 있대요. 축제가 아니라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뭐 있겠어요? 체육대회 하면은 애들 그냥 체육 시간에 그냥 그 체육대회 연습하고 끝나거든요. 야, 너는 그럼 지금부터 체육대회에서 그냥 연습하지 말고 너가 연습을 시키고 체육대회 때 부족한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체육 시간에서 부족한 것들은 기타 시간에 점심시간이든 뭐든지 빼갖고 뭔가를 해라. 해서 응원도 만들고 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이게 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그 활동을 더 전개를 해놓고서 그걸 갖고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성 부분 진짜 면접 또 그거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면접에서는. 또 리더십 발휘한 사례가 이렇게 체육대회로 잘 했는데 이런 거 또 있으면 말해봐. 다른 학년 거.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면접도 그런 걸 시키기는 하는데 다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면접이 다 그냥 뭐 연습한 데서 다 나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이 자소서부터 이런 것들을 짜다다닥 만들어 가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학교 활동 중에서 이제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없으면은 만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아까 소개드렸던 최윤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게 되게 안 보이는데 어머님들 그 자료집 보시면 나옵니다. 시간표에. 여기 저하고 최윤실 선생님하고 목요일에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말반에는 이태재 선생님이 단독 수업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면접 수업은 아니 자소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6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선생님이 딴 방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같은 강의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야 1번 학생 일로 와봐 하고서 1번 학생이랑 이야기해요. 2번 학생 와봐 또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15분 20분 정도 하면서 꼭지 하나씩 토론해 갖고 주제 만들고 너는 이런 거 공부해 하고 어쩔 때는 공부할 자료를 찾아주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잘 안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네가 다시 써 하고서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잡고 들어가고 딴 학생 와서 또 잡고 들어가고 또 잡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노트북하고 생기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와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스토리 라인 잡고 그때 주제 잡은 거 갖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쓰거든요. 공부하고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또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전 거 검사 맞고 또 주제 잡고 또 쓰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방학 때 초벌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자기 입시잖아요.
계속 이제 물고 늘어져요.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선생님 이건 이걸로 바꿀까요? 책은 이걸로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자기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소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게 끝나면은 우리 이제 면접 수업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8월 24일, 그러니까 이게 5회일 거예요. 이게 딱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저기가 돼요. 제가 일정을, 고등학교 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작년부터도 그렇고 중간고사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 내내 그냥, 작년은 그렇지 않았구나. 작년에는 중간고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없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아마 9월 달 계속 이렇게 해서 면접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11월 3일 정도에 보통 다 끝나더라고요. 기말고사가. 그러면 이제 10월 달은 아마 수업하기가 어려울 거고, 11월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수업이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저희 이제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이미 외고를 정하시고 하셨으면 별로 이걸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 이제 특목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 자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입시관 밴드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대학교 입시 정보까지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밴드는 어머님들 표지 뒤쪽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정보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 참고 추적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자소서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최윤실 선생님 이어서 면접 수업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거 PDF를 여기 그대로 땄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요 문건 보시면서 설명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면접 설명회를 맡은 최윤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까 임용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일정을 좀 보시면요. 아직 일정은 원서 접수 일정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8월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겠지만,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는 12월 6일에서 12월 8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이제 요거는 작년이에요. 8월 달에 나올 건데 작년 기준으로 서류 제출일 7일에서 9일,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이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자소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말미가 만 2일 정도밖에 없는 거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소서를 발표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단계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 일정에 비춰봤을 때 자소서 면접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요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대세는 저희 학원에서는 5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8월 말, 9월 말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면접 설명을 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면접은 언제 하냐? 면접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면접도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자소서를 써가면서 면접 질문을 먼저, 자소서 초고가 나오면 자소서는 이제 계속 고쳐 나가는 과정이고, 요때 자소서 초고 완성되고 요때 이제 완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고 나서도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8월 말 9월 말쯤 되면 이제 자소서 초고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면접 가질문을 뽑아봐요. 면접 가질문을 뽑아보면서 네가 자소서를 이렇게 썼으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할지 상상해봐라.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이제 자소서에 막상 이렇게 썼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라든가, 아니면은 자소서 이렇게 쓰고 내가 무슨 책을 참고했다고 썼는데 뭔가 찾을 수가 없다 라든가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자소서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면접에 최적화된 형태로 자소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시기가 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10월 달에는 공부를 해야겠죠. 11월 첫째 주 기말고사 끝나고는 이제 자소서를 진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이제 면접의 질문들을 진짜로 이제 뽑아가지고 그 밑에 학생들이 답변 원고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요. 답변 원고를 쫙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 원고에 대해서 시간도 체크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의 질도 체크받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12월에는 이제 뭐 일정이 다양했지만은 보통은 12월 초죠. 12월 초에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면접을 돌리는 거예요. 실전 면접을. 요거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권이랑 인천권 외고 일정도 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 텀 자체는 좀 비슷하니까 그 대부분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외고를 통해서 이제 면접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냐라고 했을 때 면접 시간이 의외로 되게 짧아요. 5분에서 7분이거든요.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하면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 수는 면접관 3인의 수험생 1인이고요. 면접 방식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죠.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없지만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지점을 뽑아보자면, 공통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외고는 공통문항이 없고 본인 자소서랑 생기부에 기반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할 때 아까 이제 언뜻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향후 학습 계획,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세 파트로 자소서가 나눠지잖아요. 그에 맞게 면접 질문도 각 영역에서 고루고루 나옵니다. 뭐 자기주도 삐까뻔쩍하게 썼다고 해서 거기서만 질문 막 6개씩 쏟아지고 그러지 않고요. 이제 모든 영역에 따라서 거기 채점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루고루 질문이 나오고 문항 수는 약간 3에서 6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 대답당 2분을 대답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1분 30초 정도 대답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말을 들어보고 이제 다른 케이스를 살펴봐도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와 관련된 질문도 종종 나온다. 그 다음에 가끔씩 좀 일반화된 질문이 나온다. 이 일반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이 친구가 나름 그 인성 영역에 자기가 뭐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픈 친구를 도운 적이 있고 이렇게 나름 구체적인 스토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문이 봉사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질문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순서대로 중요도예요. 이제 자소서 여기를 완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생기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질문이 고루 나온다라는 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일반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점은 지도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문제를 뽑아주거나 아니면 문제 스타일을 만들어줄 때 학교에 맞게 이렇게 문제 스타일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 어떤 문제가 나왔냐? 아까 이거 이명수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례 그건데 자신이 읽은 소설과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시오. 아까 이명수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요런 종류의 질문, 박쥐와 돌고래가 인식한 세계가 뭐 어떻게 다른지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자소서에 썼었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자소서에서 그냥 스치듯이 했던 말, 자소서에 자세하게 과정을 다 적고 내용도 이미 다 적은 것들은 잘 안 물어보고 학생이 이제 자소서에 A랑 B를 비교해서 나는 C라는 결론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럼 A가 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썼었던 개념, 학생이 읽었다던 책,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떤 점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은 점에 기초해서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은 세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인데 네가 이제 뭐 외고를 가려고 외고를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을 하는 걸 텐데
너의 그런 꿈과 우리 학교가 무슨 상관이냐? 요거를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졸업하고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과를 졸업하고 어떠한 사람이 될 텐데 혹은 어떤 업적을 세울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너에게 어떠한 기여를 해줄 것 같냐? 우리 학교에서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살펴보면 뭐 학생의 장래 희망과 땡땡 국제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되고 싶다 했는데 땡땡 외고의 인재상 중 법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게 지금은 어떻게 답하지 싶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학생들도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조금 하고서는 당황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지만 요게 제일 쉬워요. 요거는 학교 홈페이지나 브로셔만 살펴보면 쉽게 이제 교육 철학, 인재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내가 다른 외고들 중에서 요 외고를 지망한 것은 요런 특색 프로그램 때문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인성. 인성도 진짜 나올 것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고 혹은 이제 일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데 본인이 이제 인성 지점을 잘 쓰기만 했다면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로 쓰기만 했다면은 너가 도왔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왔냐? 봉사에 대해서 이런 걸 알게 뭐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 정신을 발휘한 또 다른 사례가 뭐냐? 이 정도에서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역별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 곁다리 짚는 질문이 잘 안 나오고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생기부 일반적인 질문 요거에 대한 준비를 해두면 된다. 그래서 이제 면접 대비를 한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 후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소서와 면접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초고를 썼더라도 이것저것 과감히 삭제하고 다른 영역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자소서 그리고 더 좋은 면접의 가능성이 생겨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초안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 수없이 그 첨삭과 지도를 거친 초안이고 이것도 이제 완판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학생이 LH 직원의 투기 사건 이거를 이제 연구했었던 사례를 자기주도 학습 그쪽 꼭지에 적었는데요. 요거를 적고 이제 예비 질문을 한번 뽑아왔어요. 요때는 이제 한 8월, 9월 때죠. 예비 질문을 한번 뽑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의 진로는 법조인인데 좀 LH 투기 사건에 대한 본인의 조사에 대한 그 면접 질문을 예상했을 때 답변을 했을 때 자기 진로랑 그렇게 딱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진짜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이 LH 투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제 사회 정의의 개념이라든가 이론 요런 거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없애버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 그 탐구의 계기가 된 거죠. 탐구의 계기가 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탐구를 했느냐. 요걸로 내용을 고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상상을 해가면서 자소서를 고치는 과정. 요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가자소서 그러니까 초고가 될 수도 있고 완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학생이 뭐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면접 질문을 뽑아주고 실제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여러 개 좀 넣어놨거든요. 이걸 다 보진 않을게요. 이거는 그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요거를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네, 인성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답변 이제 완고가 나왔을 때입니다. 진짜 최종 뭐 이런 거 나왔을 때예요. 요때도 사실 자소서를 좀 고칠 수는 있지만은 이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된 이게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캡처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갔었던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된 개인 질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개인 질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자소서 영역 혹은 이제 질문 영역에서 질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 인성, 그리고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공통 문항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만약에 자기주도 학습 측면에서 질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소서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학생부를 기반으로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자소서 생기부 이렇게 학생이 받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에 맞는 공통 문항,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공통 질문이라든지 일반 질문, 뭐 법조인 되고 싶다고 했는데 법조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통 문항이라는 섹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아까도 이명수 선생님께서 스쳐 지나가듯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 이때 저희 아이는 자소서를 다 썼으니까 이제 근데 1차에 붙었어요. 1차에 붙어서 면접만 남겨놓고 있다, 혹은 1차에 붙을 것 같다, 면접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면서 자소서랑 생기부만을 보내서 우리 면접 문항을 좀 추출해달라. 저희 추출이라 그러는데 이제 면접 문제를 좀 뽑아달라 이런 의뢰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물론 수업도 많이 듣지만은 이런 의뢰도 엄청 많이 받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자소서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지도를 할 때는 면접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소서 내용을 이렇게 고쳐보는 게 어때? 아니면은 여기 자소서는 그럴싸하게 잘 써졌는데 질문할 거리가 조금 없게 이제 자소서가 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자극해 보는 식으로 자소서를 써보는 건 어때?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냥 문제만 뽑아주세요 하고 이제 의뢰가 온 경우 중에서 안타까웠던 경우, 어떻게 보면 배드 케이스인데요. 아까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게 학생 개개인이 보기에는 괜찮은 자소서로 보일 거예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힘들어져 학원에서 배우던 과목들을 학교에서 알려준 교육방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게 됐다. 인터넷 강의 익숙하지 않아 잘 안 됐지만은 프린트해서 반복해서 보고 다시 보기, 노트 정리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조별활동도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친구들과 같이 해서 신기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도 스스로 익힐 수 있었다. 요거는 좋은 자소서가 아니기도 하지만 좋은 질문도 던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물어본다면 어떤 걸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 하면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은 그래 뭐 반복해서 보면서 알게 되었던 지점이 뭐니? 왜 반복해서 봤니? 그 다음에 뭐 조별활동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서 온라인 학습에 온라인 조별활동의 장단점으로 어떤 걸 느꼈니? 뭐 이 정도밖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없는 거고, 학생의 답변을 뭐 지금 와서 되게 막 학업 역량이 깊어 보이게 뭐 부랴부랴 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질문 자체가 스페시픽한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열심히 질문을 뽑아주긴 하지만 얄팍한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 반면에 학생이 어떤 개념을 연구하고 그 개념이 들어간 책들이나 논문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 이런 것까지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은 좋죠. 이 학생의 역량을 알아보기 쉬운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면접에서 답변을 쉽게 하도록 자소서를 쉽게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혹시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걔는 서류를 그렇게 썼으니까 면접을 그냥 봐주는 것뿐이지 자소서를 이런 식으로 써야지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진짜로 이걸 연구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깊이가 마련되는 거죠. 교수님이랑 학생이 대화하듯이 면접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생기는 거죠. 능력 개념도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의 이제 그 읽었었던 책도 물어볼 수 있고 그 책 이외의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보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학생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까지 면접에서 해볼 수 있게끔 한다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질문하기 좋고 이 학생의 역량을 보기 좋은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제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동기, 인성 이렇게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학교에서 자수도 많이 쓰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도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꼭지를 두 가지 가지고 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자소서 지도할 때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이제 질문도 이제 그 답변 배점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소서 면접 고침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는 지점, 그다음에 면접 질문 뽑아보는 지점, 그다음에 마지막에 12월에는 이제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면접이라는 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면접 수업 처음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도 허다해요. 뭐 이거는 대인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면접만큼 하면 할수록 빠르게 많이 느는 것도 없어요. 이것도 특히 이제 파이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습 면접만 쫙 돌리는 기간을 파이널 면접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는 다양한 이제 여러 개의 면접실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강사 선생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쓰고 저희 자소서 면접 전문 지도 선생님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이제 낯선 면접관을 만났을 때 다양한 면접 상황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자소서 위주로 면접이 나왔을 때 시나리오로 오늘 면접을 해보자. 자소서 생기부 섞여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면접을 해보자. 인성에서 일반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로 면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학생들을 이제 노출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본인이 자소서에 힘주어서 썼고 누가 봐도 이걸 읽었을 때는 요 질문을 할 것 같다 같은 질문은 이제 뭐 다양한 질문 받아보면 좋겠지만은 좀 자주 받게 되잖아요. 자주 받게 되면서 이제 이 학생이 정말 툭 치면은 툭 나올 정도로 나중에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는데 나중에 한 5회차쯤 파이널 들으면 약간 지루해요. 아, 또 그 질문이구나 하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면접 과정을 학생 개인이 가져온 기기로 녹화를 하거든요. 학생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녹화를 하면서 선생님의 피드백까지 다 녹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랑 그 보호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째로 당연히 이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를 집에서 같이 보면서 학생도 물론 마찬가지로 집에서 본인이 했었던 면접 복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의 차이인데 고등학생들은 면접을 지도하면 태도가 빨리 바뀌는 편인데 이제 뭐 계속 다리를 떤다든지 어깨가 이 삐뚤다든지 그 다음에 뭐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 지적하면 빨리 바뀌는데 중학생들은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면 내용은 잘 공부하고 애들이 이제 막 시킨 대로 되게 잘 해가지고 외우고 말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렇게 자의식이 아직 부족해서인지 태도는 좀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예를 들면 너 말을 할 때 눈을 자꾸 이렇게 위로 뜨는 버릇이 있어. 말 잘하고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고쳐요. 그런데 녹화를 딱 시켜서 보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이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때는 마구마구 돌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8, 9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자소서와 면접 준비가 모두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어디에 방점을 시기별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도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원외고 내신 대비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대원외고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자녀분들이 대원외고 오시면 이제 41기가 되는 건데요. 최근에 대원외고 이제 와서 하는 애들이랑 이제 아니면 미리 준비하신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세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학 시험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네, 수학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어려웠고요. 최근에는 애들이 수학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는 편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할 때만 해도 수학 만점이 아예 안 나왔어요. 전교 1등도 수학 만점이 불가능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수학 100점이 간간히 생각보다 나오고 있는 편인 거고,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보다 애들 점수 분포가 약간 퍼져 있는 형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여 있다 보니까 실수 한번 한 거, 착각 한 번 이런 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컸는데 최근에는 좀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애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막 내신이 말아먹고 대학을 못 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생각보다 실력만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은 수학 내신이 일명 이제 얘기하는 공부 좀 한다, 수학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 봐도 3등급 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다, 지금 우리 애는 수학 상하는 것도 버겁다,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숙제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안 나와도 5등급 이 정도 선에서 가고 있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랑 이제 일반 고등학교 봤을 때 자, 이제 어머님이 들으시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 대원외고도 똑같습니다. 정원이 25명인데 한 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1등급은 1등 하는 애들이 1등급 받는 거고요. 얘가 이제 2, 3등 하는 애들이 받는 거고, 여기는 주로 3에서 6등 정도 하는 애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반 기준으로, 자, 재수생 빼고요. 그냥 대학 다닌 애들 기준으로 때 서울대가 주로 3, 4명. 연세대가 한두 명 정도 가고 있고요. 자, 고려대가 자, 요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수생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애. 재수생 빼고 재학생 기준으로 한 반에. 보시면은 대충 10명은 간다 보시면 되는 거겠죠, 한 반에. 그러니까 10명이 딱 보시면 몇 등급이면 4등급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수학을 못한다 그래도 와서 버티면 5등급은 나올 수 있는 학교이긴 한데, 그러면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그 다음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설령 수학이 안 나오면 딴 거 올려서도 가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대학을 내신을 합쳐서 가는 거지 수학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면 다른 게 강점이 있으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그래도 버티는 과목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사실상 대학 가는 건 쉽진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최소한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수학이 약하면 국어,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예전보다 애들이 수학을 못 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학을 못 한다기보다는 수학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전체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수학 공부량이 현저히 적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내신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확실히 국어, 영어 내신이 감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 영어 잘해 이래서 와서 상담할 때 보면은 저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의 대부분 애들이 영어가 불안해요. 실제로. 국어가 불안하고 수학은 생각보다 안 불안한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수학 공부를 했다 하는 애들이 공부를 진짜 못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애들이 거의 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여기 동네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애들이 잘하고 이과 애들 잘하고 이런 애들 밀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애가 자신감 없고 못한다 생각할 뿐인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문과끼리 와서 경쟁에서 붙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웬만하면 당연히 외국으로 온다는 건 수시로 간다는 거지 정시 얘기까지 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태에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학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시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내신 나온 애들이 정시도 잘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어쩌다 한두 명 정도가 이제 내신이 안 나오는데 잘 간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원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이 동네 출신이 아니어서 공부를 한 적이 없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거나 하는 애들 있고, 이제 작년에 이번에 대학 간 애들 기준으로 정시로 간 애 중에서 제일 점수 높게 받은 애가 서울대 농경제를 갔는데 걔보다 낮은 애가 정시로 서울대 경제 갔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 입신 운이 약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도 생각보다 점수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니면서 또 언론에서 학원에서 듣는 얘기보다 생각보다 애들이 대학을 잘 가요. 점수가 낮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건 본인 진로가 이과가 아니고 문과 진로인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수학이 자신이 없고 과학도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웬만하면 외고로 오라고, 대원외고 힘들면 다른 외고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수학심이 어려울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이유가 지금은 수학심 어렵게 안 내요. 그렇게까지 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수학을 강점을 가지고 대원외고를 온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수학 잘하면 잘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잘 가려면 전 과목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한 학기 내신이 최대 8과목이에요. 시험 점수 나오는 게. 그럼 대원외고는 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영어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하시는 어머님 다니는 학교 영어랑 이제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해서 듣기, 말하기, 이런 거 위주, 회화 위주로 되는 수업이 하나 있고, 전공어도 2개예요. 그리고 이게 2학년이 되면은 얘가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과학이 없고 사회가 2개로 늘어날 뿐이에요. 계속 전공은 2개일 거고요. 네, 과학은 1학년 때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질 거고요. 사회는 1개였다가 2개로 늘어날 거고, 영어는 계속 2개고, 국어는 계속 1개고,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수학 별로 안 중요하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수학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거의 사실상 스카이를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상태예요. 왜냐면 수학 내신이 낮은 애들이 전차수 높았을 때도 잘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점대가 아닌 애들은, 3점대가 안 나온 애들은 다 떨어지고 1차에 다 광탈하고 있긴 하거든요. 거의 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좀 대학 잘 가고 싶다면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못할 것 같아. 우리 애가 일반고 가도 인서울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와서 버티시는 게 갈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얘예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요거가 이제 생각보다 짜증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외고랑 달리 대원외고는 전공어가 좀 타이트해요. 어떤 느낌이면 약간 다른 외고는 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 고보다 조금 다른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대놓고 다 시켜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학원 끼고 어떻게 해서 이제 막 진도를 미친 듯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이 매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전공어 잘하면 대학 갈 수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전공어 잘해도 주로 다 재수해요.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무조건 주요 과목 위주로 보시면 되고, 서울대는 다 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신다고 보시면은 대충 흐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정도가 어머니 생각하시는 만큼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되느냐? 잘하면 좋긴 한데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서울대가 목표면 그래도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고 결국엔 국영수 중에 버티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 있는데, 자,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첫 번째는 선행 어디에 깔 거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심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자녀분들이 특히나 문과 성향이 좀 있는 애들이 단점이 뭐냐면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도 심화를 많이 했어도요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과 상위권과 문과 상위권을 비교해보면 까먹는 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심화에 너무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 어머니들 보면 선행하실 때 일품, 블랙라벨 뭐 엄청 많이 푸시는데
거의 도움도 안 되고요. 사실상 센이라도 제대로 풀면 다행이에요. 센도 막 다 풀고 와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딱 보면 센도 잘 못 풀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계속 까먹거든요. 배운 게 많을수록 잘 까먹으니까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다. 이과랑 붙어서 경쟁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심화보다는 이제 완성도, 기본 완성도 높이는 게 훨씬 더. 센 정도, C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정도에서 완성도 높이시는 게 내신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고, 수능까지 염두에 두시면, 네, 그건 달라요. 수능까지는. 네, 지금 얘기는 다 내신 대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고 오는데 수능 대비를 하시겠다라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외고는 수능 대비하기에 진짜 안 좋은 학교예요.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네, 수능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3학년도 수행평가 많고요. 네, 내신을 포기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수투까지 보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저 안 보고 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 저걸 봤을 때 못 따라와요. 아예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면 우리가 수학이 약하다. 수학 1, 수학 2까지 봐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 인강을 보든 과외를 붙이든 천천히 보더라도 보긴 보셔야 돼요. 본 거랑 안 본 건 차이가 커요. 애들이. 심화를 한 거 안 한 거는 생각보다 안 커요. 차이가 애들끼리. 근데 이거는 봤냐 안 봤냐 크니까 어떻게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학교는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돌아간 학교예요.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름방학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준비해서 1년 준비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적당히 공부하다가 입학해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학교예요. 학교가 수행평가가 일반고보다 훨씬 많아요. 일반고도 많거든요. 사실상 지금. 근데 얘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잘못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수행평가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 공부를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학교다 보니까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한 거 가지고 1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운외고뿐만 아니라 대운외 외고가 비슷한데 언제가 핵심인 거냐면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가 핵심이에요. 이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때 수학 공부, 수어스트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어머님 자녀분의 이제 수시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긴 한데 생각보다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별로 이제 투자도 안 하고 해서 이때 안 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애가 1학년 때 내신을 말아먹어도 이때만 열심히 하면은 복구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외고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내신에서. 어머님이 일반 갔을 때 내신 한번 말아먹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삐끗해갖고 막 성적이 푹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 복구가 안 돼요. 여기는 복구가 잘 돼요. 네. 제가 맨날 하는 애들이 뭐냐면 애들한테 선생님 시험 망했어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가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시험을 한 번 망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매번 망해서 못 가는 거야. 대원외고는 한두 번 망한다고 대학을 못 가지 않아. 절대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학년 때 수학이 5등급이어도 1학년 수학이 5등급이어도 2학년 때부터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서울대를 가긴 가요. 가는 애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당연히. 물론 쭉 3 나온 애가 잘 가겠죠.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 와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무슨 상승곡선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실제로 상승곡선 그려서 대학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외고발로 가고 있는 거지. 합쳐서 엎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곡선 얘기를 왜 하냐면 어머님들이 자녀분이 1학년 때 내신을 많이 망해요. 그러면은 상승곡선 그리면서 올리면 된다 하는데 상승곡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애는 하강곡선 그릴 수도 있잖아요. 예, 하강곡선 그래도 잘 가요. 합쳐서 엎으면 돼요. 근데 그 합쳐서 엎다라는 게 일반고 기준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예, 한두번 말아먹어도 대학 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된 상태에서 이제 수학 공부가 이제 요게 핵심인 거예요. 심화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된다. 그럼 하세요. 왜? 어차피 수능은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이 약한데 심화를 하실 필요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수투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냐 안 보냐는 크니까. 그리고 네,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외고를 붙었다. 그럼 1년 대신에 언제 결정한 거냐면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 출신 애들이랑 아닌 애들이랑 내신 성적이 확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강남권 출신 어머님들은 대충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심화도 많이 하세요.
근데 대원해고는 사실 서울 전 지역에서 오는 거잖아요. 강남권 해봤자 많이 와야 한 50명 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200명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걔네가 생각보다 선행을 거의 안 하고 와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어머니 봤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못해 보여도 대원해고가 어머니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단지 전교 10등 애들 거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전교권 하는 애들은 잘하긴 잘해요. 그런 애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애가 한정씩 들어와요. 실제로 전교 20등까지 잡으시면 강남권 애들이 거의 아무리 적어도 7, 80%는 돼요. 어쩔 수 없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애가 여기서 못해 보일지언정 대원해고 오면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최대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진로가 아예 이과가 아니면 어떻게든 대원해로 오시는 게 훨씬 좋긴 좋아요. 여기 시계가 네. 그래서 대충 흐름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어머님들 잘 모르세요. 맨날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몇 등 정도 할 거냐라고 보시면 되고, 예. 10등 안에 들면 어머님들이 맨날 뭐라 그러시냐, 4등을 맞으면 우리 애 대학 못 가요 그러시는데 대학 가요 어머니. 이거 당연히 가요. 예, 당연히 가요. 못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쭉 있으니까 그렇죠. 네. 스카이만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건 오시면 애들이 스카이만 대학이라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못하더라도 오셔서 이제 여기 포기하고 가면 되죠, 뭐 사실. 그러니까 저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는 상태가 중요한 거고, 요거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봐셔야 될 게 결국엔 생각보다 영어 못하면 리스크가 커요. 수학을 못하는 건 어떻게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영어 못하는 거가 이제 복구 잘 안 돼요. 여기 영어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해서 줄여서 심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영어 실력 시험이에요. 공부한다고 잘 안 돼요. 학교 와서. 얘를 제외한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잘 외웠냐? 예, 문제에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아신 상태에서 이제 전공을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 무슨 전공을 할 거냐고 많이 고민하세요, 어머님들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래요. 스페인어과랑 프랑스어과는 공부장애들이 몰리는 과예요. 생각보다. 몰리는 과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해 경쟁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우리 애는 좀 약해. 멘탈도 약하고 그러면 이제 별로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더욱까지 많이 와요. 생각보다 약한 애들이. 전략적으로 상태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전략이 노출돼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와요. 네.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1억과랑 뭐 안 썼지? 중국어과. 중국어과 누가 오느냐? 네, 이 동네 아닌 애들 공부장 애들이 와요. 와서 후회해요. 할 거 진짜 많구나. 1억과 생각보다 공부장 애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맞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약하가지고 그러시고 잘하면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뒤에를 찍는 과들은 주로 이과예요. 어쩔 수 없이 몰리니까. 여기서 좀 숫자를 앞에 찍는 과들은 아무래도 이런 과긴 해요. 예, 중국어과는 달라요. 중국어과는 앞뒤가 완전 갈려요. 또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중학교 때 안 했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완전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어는 어느 정도 중학교 3년 하든지 아니면 외고 국제중인대 하시든지 해서 보시면 되고, 물론 어느 과 한다고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건 아닌데, 최근 트렌드가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서 좀 한다 싶은 애들은 열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 공부장애들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1억과가 생각보다 공부장애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대가 1억과가 없다 보니까, 예, 이왕이면 다른 언어까지 보고 가는 형태가 있어요. 왜냐면 정 안 되면 뭐 할 거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도고 동문, 중어 중문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하고 오시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는 갈만한데요. 여기는 가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니. 그래서 대충 어학과를 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중어 중문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중어 중문은 네, 일반고에서도 많이 써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도고 동문이랑 이제 조금 약간 다르긴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네, 보시면 대충 보시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학 못한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네, 좋은 학교예요. 대학 보내주는 건. 단지 다니시면 좀 후회를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저희가 맨날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원 특목고를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고민해 보시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같은 실력 가지고도 대학을 좀 더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은 실력 가지고도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좀 덩달아 공부를 해서 실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잘 돼요. 이 학교는 진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예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잘 보내요. 서울대는 주로 서울대 갈만 애가 가고요.
와, 제가 고대일까? 이런 애가 가요, 고대를,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좋은 학교를 보는 거고, 이제 안 좋은 학교는 분위기가 어머니 생각하시는 특목고 분위기는 아니에요.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긴 해요. 생각보다 해서 분위기 많이 타는 애들, 어머니들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게 애가 친구 따라서 맨날 놀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오시면 엄청, 네, 좋은 학교에 왜 공부를 안 해도 생각보다 많아요. 와가지고. 대부분 애들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적게 해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수행표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많이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많이 하시면은 충분한 학교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정리하는데, 영어. 영어 안 되면 안 돼요. 외고는 영어 안 되고 오시면 돼요. 가끔 애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외고를 온 애들이 있어요. 네. 뭐랑 똑같냐면 과학을 잘하고 싶어서 과학을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머니. 영어는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이제 예시를 드리면, 토플 기준으로 105점 넘는 애가 전교에 몇 명 없어요. 한 7, 8년 전에는 전교에서 토플 116 넘는 애가 다였어요. 예. 만점도 많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제 봤을 때 토플 기준으로 한 105점 정도 이상 나올 정도 실력이 되시면 잘한다 보시면 돼요.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애들도.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설명이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제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네. 네, 대원외고든 어디든 다니시는 어머니 물어보시면 그냥 알려주실 거예요. 네, 제 전화번호긴 하니까 제 이름도 적어놔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네. 전화하시면 잘 안 받고요. 네,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릴 테니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다른 과목도 괜찮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져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